본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본방송 한칼 토론부터 쭉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이야기를 뭐 충분히 했습니다만 오늘은 뭐니 해도 국민의힘 경선 7시 발표. 나는 4강 안에 누가 들 거냐가 정치권에서는 최대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여기 들어왔더니 예. CBS 사장님 선거가 오늘이어서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에 더 관심이 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몇 전혀- 명이 나온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네. 희한한 게 진짜 정말 되게 희한한 게 회사 안에서도 진짜로 정보력 많이 갖고 관심 가지고 그걸 쭉 팔로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화 하트 PD처럼 오늘이 선거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요즘 이게 또 누가 되든 여기는 지존이다 이런 이제 이게 참 또 그렇더라고. 네. 대선 다른 데 경선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누가 유력하고 누가 4등 할까 말까는 엄청나게 관심 많은데 정작 우리 회사 후보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는 예, 전화 하트 PD는 참 실속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실속 없는 건가요? 하여튼 그건 두고 보시고요. 그래서 장 소장님은 김한홍 3강에다가 네. 나경원 후보가 4강 안에 들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쪽도 돌아볼까요? 김광일 기자는요? 저도 뭐 굳이 예측한다면 나경원 후보 쪽에. 김한홍 세 사람에다가 나경원 후보.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는 흐름 중에 하나는 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찬탄이죠. 찬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 훅훅 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아마 본인이 자체 판단으로 좀 지금 흐름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어쨌든 국민의힘 그 진영 안에서 예. 그동안 쌓아왔던 인지도나 또 지금 또 조직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보다는 그 안에 뭐 의원들도 상당히 좀 들어가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 그렇게 관측을 보세요. 해봅니다. 하트 PD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경원 지금 후보 쪽으로. 국민의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거론을 안 하는 분위기고, 예, 그래서 뭐 찬탄이라고 해서 다 배척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워낙 짧다 보니까 결국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하지 않나. 이제 김준호 변호사도 저는 마찬가지. 안철수 대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 있었는데 쪽으로. 세 분이 다 이러시는 거 보니까 네. 아 역시 제가 또 틀리나 위축되는데 이제 물론 최근의 흐름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올라가고 있는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약간 하강세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갤럽 그 장내 지도자 그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안철수 대표가 지난주에 이름이 빠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2%씩 찍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요 거기에 한 번도 이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럼 단 한 번도 국민들로부터 거기 주관식이잖아요. 한국갤럽 그렇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 2%에서 4% 나오는 분들을 흔히 이제 B급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주관식에서 2% 4% 나온 건 엄청난 자산인데 한 번도 안 나왔던 나경원 대표 그리고 이게 100% 어쨌든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아직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그게 2%에서 1%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아하. 이 변동성이 오히려 시간이 짧아서 예. 이게 좀 덜 반영되나 더 반영되나 이걸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당인데 저는 빨리 탄핵과 계엄의 강을 그들이 건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토론이 지금 계엄 때 어쨌네 탄핵이 어쨌네 가지고 하는 거는 예. 안 좋아요. 그렇게 보면 찬탄파 예. 한 명이라도 더 4강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 아,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희망을 좀 바람을 좀 넣어서 네, 그런 안철수 바람이 후보 약간 쪽을 있다라는 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천하람 의원 인터뷰를 본 방송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가면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도 안철수 후보가 대신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표가 모이니까 네. 찬탄파 쪽 표가 모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하람 의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오늘 4강에 안 후보가 안착하는 걸 보면 이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그래도 꽤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는 걸 보면
여전히 반탄파의 힘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후보가 누가 될까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한테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는 게 불리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장래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지금 샘플 자체가 얼마나 경향성을 갖는가에 대한 분석인 거잖아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인 거죠. 여기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를 이제 예측하는 거지.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 때 한동훈 그 구도에 어떤 변화를 주냐 이거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이야기긴 예. 합니다만 그래서 누가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나중에 구도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김준호 변호사님은 안철수 후보, 나머지 분들은 다 나경원 후보.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오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 보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은. 그래서 7시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만 이 두 사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구나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 토요일 날 2차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2차 그 비조 토론회.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 끼지도 않았는데 안철수 나경원 두 분의 설전이 토론회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나경원 후보한테 김나홍 세 사람은 전강훈 당으로 가서 출마하셔라.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뻐꾸기 아니시냐. 당신이 당을 떠나시오. 뭐 이러면서 설전이 붙었잖아. 김관영 기자. 네. 이거는 분명히 그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신경전을 좀 넘어선 정도의 이제 어떤 뭐랄까 펀치랑 카운터 펀치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장외 설전인데 더 주목이 됐던 것 같고 저는 그 포인트도 되게 놀라웠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의 막판 그 펀치 대결은 예상이 됐던 측면이잖아요. 근데 네. 이 펀치에 약간 파생된 대결이 예. 안철수 홍준표가 붙어버렸던 거였어요. 윤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면서 뭐였죠? 시체 부관 참시. 부관 참시 하지 예, 마라. 예. 칼질하지 마라. 네, 아예 근데 정확히 표현을 뭐 시체 어쩌고 이 표현을 홍준표 후보가 쓰면서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아하. 둘은 사실 지금 약간 국민의힘 경선 안에서 체급이 좀 다른데 네. 그 튀는 대결이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기존에 우리가 관측했던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흐름과 다른 측면이 지금 홍준표 후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붙어야 될 구도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약간 이제 2위에서 약간 지금 1단계에서는 안정적인 그 전략을 구사해야 될 타이밍에 뭐 시체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갑자기 저 뭐 생머리 뭐 이상한 얘기들 한다든지 이게 좀 기존의 어법으로는 좀 해석되지 않는 그런 그 튀는 행동들을 홍준표 후보가 보이는 게 국민의힘 대선판을 약간 다르게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거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뭔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대선 캠프 전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걸 쓰긴 했더라고 SNS에다가 경선은 축제처럼 뭐 본선은 치열하게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선은 좀 소프트하게 하고 본선 가가지고 내가 세게 붙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재밌고 여유 있게 해보려고 하는 게 핀트가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좀 이게 좀 엉뚱한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던데. 그래서 제가 그 광역 단체장 출신, 특히 비수도권 광역 단체장 출신 정치인들이 빠지는 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견제 기능도 좀 약하고 의회에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정말 소황제처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연임까지 한다. 그러고 나면 언행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아하. 겸양과 절제미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은 원희룡 장관도 제주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 그걸 굉장히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철호 지사는 그냥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면서 경선 레이스를 가잖아요. 이분은 삐조된 게 지금 최고의 배팅이고 승리고 지금 뭐 패자는 유정복 시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그 코드 조절이나 주파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혀 그 비수도권에 대한 그런 뭐 차별적인 인식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조금 더 중앙 언론에서 멀어지다 보면 자유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좀 보고 올까요? 네, 본방송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못 보여드렸는데 잠깐 보고 못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좀 보고 더 평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요거는 없으니까 A조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이제는 남성, 여성 모두 군대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A조 먼저 봤어요. 자, B조도 이어서 볼까요? 예, B조.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선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을 참 2번이나 당했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신기합니다. 사실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좀 털어보시려고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아, 요거에 다예요? 하이라이트가? 제일 하이라이트가 제일 빠졌잖아. 하이라이트는 뭐 워낙 말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준비된 걸로 한번 볼까요? 지금 홍 후보와 한 후보 사이에 그거는 따로 또 준비된 게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한번 어제 보겠습니다. 예.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아, 참. 근데 저거를 지금 재밌으라고 한 건지. 진짜 홍 후보님 얘기 자꾸 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돌아가는 날. 근데 저게 너무나 강렬하게 남았어요. 김준우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외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요즘 큰일 나는 사회인데. 아, 키 얘기 뭐 이런 건 절대 네. 안 돼요. 요즘은 후배들한테 네. 오늘 예쁘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대요. 예쁘다는 칭찬인데도. 왜 오늘만 예쁘냐 뭐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네. 그렇게 뭐 그래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예쁘다 멋지다까지는 네, 그래도 뭐. 괜찮으실 아니, 근데 우리는 그것도 괜찮은데, 조심하라고 할 조심해야 정도여서. 된다고 할 정도인데 네, 저런 네.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네, 있죠.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저거는 하여튼 본인은 재밌자고 한 건데 못 웃기면 그게 제일 사실은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예. 보수 정치인 중에 유머를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장점이었죠. 장점이죠. 예, 근데- SNL 나가서도 뭐 히트 많이 치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조금 뭔가 참모진이 문제든가 본인 애드립이 문제든가 어쨌든 주파수를 저렇게 해가지고는 물론 뭐 대선 본선에 나가더라도 결론이 아주 크게 달라질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품격 있는 토론을 위해서 조금 레벨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스텝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순화해서 말씀드립니다. 창피해요. 창피해. 네, 부끄럽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 보수파 정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당직자 생활도 하고 보좌관 생활했잖아요. 수준이 저렇게 낮아지고 저급한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대선 후보 경선이라면 적어도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든지 이런 큰 담론이나 화두가 나와야 되는데 저런 가십성 얘기들이나 하고 앉아 있고 서로 인신공격이나 하고 있고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 재밌는 이야기를 조금씩 섞어가지고 안 재밌다니까요.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저런 질문을 선택했으면 안 되죠. 저건 누가 봐도 외모 비하. 키 높이 고도는 키 작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보완하려고 신는 깔창 같은 거고 네. 보정 속옷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머리냐 저거는 이제 가발이냐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건 탈모인들이 보완을 위해서 쓰는 것들인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웃기려고 했는가. 전혀 유머의 포인트가 빗나갔다. 잘못됐어요. 아,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방송으로 저거 듣다. 저분이 저걸 지금 유머라고 하시나? 너무나 깜짝 놀랐던 저게 아니나 다를까 토론 후에 저 질문만 덩그러니 남아버린 좀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해명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거야. 왜 못 알아들어? 니들은 B급 참모들만 있는 거야? 이런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랬고 한동훈 후보를 도와준 꼴이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중에서 저런 식으로 놀리는 목소리들이 꽤 있는데 이제 아마 그걸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시중에서 그렇게 놀린 것처럼 먹히겠지라고 아마 이제 그대로 눈치 없이 가신 것 같은데. 혹은 굉장히 시원한 질문일 거다라고 생각하신 걸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아예 비장하게 무대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경선에서 저 질문을 해버리니 그 술자리에서 떠들 때 한 얘기랑 여기랑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냥 안 먹혔던 거죠. 참모들이 좀 잘못 준비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홍준표 캠프는 이번 어떤 큰 기조가 약간 안정감, 준비된 뭐 후보 요게 지금 큰 기조, 큰 틀에서 그 이번 대선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은 그 기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준비된 그러니까 참모 차원에서 보고된 질문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잘 짜여진 질문은 아닌 것 같다. 본인 주장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 글을 다시가 대독했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질문은 아니니까 갑자기 올라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날 토론회 시작도 무슨 뭐죠? 자동차 바퀴가 좋아요. 뭐 청년 MC가 나와서 그다음에 입시비리범이냐 뭐죠? 검사 사칭범이냐 이래서 이제 저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는 완전히 이 토론회가 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 사칭범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아마 이제 겨냥해서 한 거고 입시비리는 조국 대표. 근데 조국 대표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혹시 입시비리 의혹이 있는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기 위한 불공정 선거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질문도 재밌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거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청년 MC니까 뭔가 좀 청년들이 짜보려고 했다 쳐요. 바퀴벌레냐 바퀴벌레가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바퀴로 태어나시겠습니까? 그럼 아예 좀 유치하지만 청년들이 뭐 재밌게 해보려고 한 거라고 치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홍준표 후보가 정색을 하면서 답을 안 했어요. 두 질문을 다.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기 나온 패널들께서는 제가 좀 웃기려고 뭔가 질문했을 때 웃기지 않아도 막 해주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프로고 이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해주는 건데 나는 그런 거 답 안 합니다. 똑같았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나는 MC 입장에서 저 MC는 저 어떻게 수습하지? 저 젊은이가 저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서부터가 약간 그렇더라고. SNL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획자들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대선에서 1% 차이로 지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되고 3년 만에 탄핵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도 차라리 할 텐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안 웃겼군요. 죄송합니다. 웃어줘야 돼.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지금 철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조 토론회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트 PD는 요 장면 제외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예요? 저 장면 제외하고요? 예. 제외하고 기억 남는 게 있나? 양양자 후보가 이거를 A조 같은 찢는 경우는 장면 정책 같은 얘기가 좀 것도 나오죠. 특히 AI 정책 얘기도 나오고. 예. 뭐 그런 면에서 A조가 토론 수준이 높았다고 하는데 전혀 화제가 안 됐죠. 화제는 안 됐죠. 아니 근데 AI나 이런 거 관련해서 토론하려면 AI 정책은 현재 이런데 제가 생각엔 AI의 정책 방향과 R&D 자금의 투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AI 아십니까? 안철수 후보만큼 모르지만 네 압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 너무 창피해요 진짜. 그래도 또 그렇게 보시는 더 깊이 있게 좀 갔어야 된다. 근데 그럼요. 저게 또 시간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간 제한이 있어서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진 않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너 이거 알아 몰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모욕적인 질문이에요. 모욕적인 질문. 그럼요. 저런 질문 한 수백 개 할 수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모를 만한 질문들 수백 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개 해가지고 에이 대통령감 아니네 이런 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토론의 기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A조에 대해서도 조금 A조에서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녹색정의당 대표를 잠깐 했기 때문에 이철우 지사가 산이 돈이 안 되니까 다 깎아야 된다.
이게 뭐 유정복. 유정복 시장? 유정복 아니 시장 이철우 비조, 이철우 예, 죄송합니다. 예. A조가 아니구나 B조가. 하여튼 예. 그분 발언은 이것은 지금 산불이 최고 일어난 경북도지사가 할 놀라셨구나. 말인가에 대해서 예. 정말 시대착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제 황당한 포인트였던 고장면. 거고 이거는 따로 언론에서도 비판 기사가 맞습니다. 꽤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 1차 토론회가 끝이 났고 오늘 오후 7시에 이제 4강에 누가 드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한덕수 대행의 행보입니다. 정확히는 한덕수 대행의 행보라기보다는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오늘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또 한 명이 누구죠? 고건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세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동훈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원회 뭐 이런 것을 오늘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출마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 예사 움직임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자, 김광일 기자. 네. 혹시 요 행보 관련해서 좀 취재한 게 있습니까? 저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좀 엇갈려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 추대위원회 그 행사에 참가하실지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좀 말을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안 나간다고. 아, 그래요? 예. 기사에는 저희- 그분이 주축인 것처럼 나왔는데. 네, 근데 저희 쪽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예. 오늘은 안 나가는데 한덕수 대행이 준비가 되면 도와주겠다. 뭐 이 정도. 아,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럼 오늘 행사는 열리지만 손학규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걸로. 본인은 뭐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 다른 두 분들도 오늘 실제로 그 참석하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어. 보니까 어제 그 한 언론에서 보도 나온 뒤에 예. 다른 언론이 다 받아쓰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마 조금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 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아까 우리 본방송에서도 좀 소화했지만 몇 가지 좀 잡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아까 장 소장님도 여러 가지 취재해온 내용들을 좀 풀어주셨는데 김광일 기자 취재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저기 관세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이걸 가장 지금 그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들 의원들일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여러 루트로 지금 캐치하고 있는 것들을 들었을 때는 출마 쪽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라고 전 그 국민의힘 통해서 좀 전원으로 듣고 있고 국민의힘이 파악하는 분위기는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네, 그렇고 특히나 지금 그 홍준표 혹은 한동훈 쪽 라인보다도 예. 김문수, 나경원 이 후보들 라인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 누구죠? 한덕수 후보랑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로 좀 만약에 한덕수 빅텐트가 쳐졌을 때 요로 옮겨가기가 수월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요쪽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이 아까 취재는 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연락이 왔습니다. 한덕수 출마하냐 안 하냐 물어봤더니 노백. 백은 없다. 네. 아, 사실은 좀 저급한 표현을 했거든요. 일본 말로. 제가 말해도 노빠꾸. 됩니까? 네. 노빠꾸. 노빠꾸로. 근데 노백. 아, 되돌아가지 않는다. 와, 이 정도면은 네, 네. 이 정도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출마할까 말까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언제쯤 나갈까 시점을 보는 거고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런 모임도 그렇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총리실 내에 비공식적으로 사모 대응팀 뭐 이런 것도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있는 걸 보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거기서 이러한 거를 실무적으로 좀 챙기는 분은 이건 뭐 저희 추측의 영역인데 그 손영택 비서실장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고 또 양천갑 당협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상당히 그 정치력도 있고 대단히 좀 스마트하고 똑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처음에는 국무총리실의 민정실장으로 갔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6개월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고 그분의 이
약간 저보다는 나이가 위인데 예. 좀 중진 의원들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전 현직 의원들과 예. 친분 관계가 좀 두터워요. 아. 그분들과 함께 이걸 좀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와 분석도 좀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총리실 안에 있는 정무직인 거잖아요. 이분 포함해서 총리실 안에 있는 이 정무직 그 관계자들이 지금 이 한덕수 출마 관련한 이 분위기를 띄우는 어떤 뭐랄까 언론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 게 이분들이라고 좀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준우 변호사님도 한덕수 대행 출마 쪽으로 보셨어요? 아, 저는 안 봤는데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굳혔겠구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금요일에 나온 같은 거? 경우는 지지난주만 2%로 처음 이름 올렸는데 예. 지난주에 7%로 뜨고 김문수 저 홍준표 예. 3자 동일하게 7%로 동률이었어요. 나왔죠. 그럼 네. 추세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떨어지시는 거고 한덕수 총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KSY 그 한국사회 여론조사에서도 12% 1등 나왔고 그러니까 2% 5% 나오면 굳이 그런데 갑자기 1등 나오면 지지율 앞에 장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고를 하다가 그 수치를 보고 이건 뭐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본선 후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3지대 나머지 분들이 못 나가신 이유가 5% 이상 지지율이 나와야 대선 1부 리그 토론에 초청이 되잖아요. 무소속으로 뛰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부겸 총리나 유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금 그까지 그것만 됐어도 이미 지금 나가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유일하게 그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주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해볼 만한 카드라고 확실히 확신하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계속 제가 안 나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치는 권력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30년 동안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부터 쭉 중책을 맡아 일하면서 정치권의 러브콜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정치권으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그 제안을 다 거절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선 후보를 나간다고? 이 부분에서 저는 계속 확신이 안 들었고 정치 쪽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사람일 거다. 이 생각이 전 하나 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지율도 무섭게 바람이 불어서 막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와 떠 올라갈 정도 지지율이 돼야 그게 떠밀려 가지 않을까 싶은데 7, 2, 5 이런 걸로 과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안 했던 사람이 요 부분 때문에 저는 끝까지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쪽이었거든요. 네. 정확히는 이분이 공직 행시 합격이 197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예. 중간에 뭐 관직이 없었던 기간이 한 10년은 될 텐데 그래도 한 만큼 공직에 계셨대요. 몇 년생이세요? 저도 유신 말미에 태어났는데 어쨌든 꽤 오래 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고건 전 총리 아까 이름이 있길래 어떻게 보면 출생이 약간 전북 베이스가 약간 있고 서울에서 자라고 총리를 하고 만나지 않았을까요?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고건 총리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정말 이제는 커리어 관리할 게 없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네, 진짜 마지막이니까 연령상. 이 진짜 마지막이니까 한번 던진다. 네, 이런 의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김현정 앵커님 생각과 판단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아직도 저는 뭐 자꾸 나간다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 드리지만 저도 최종적으로는 못 나가지 않을까.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조금 더 아까 한칼 토론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점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2명으로 압축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올라갈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홍준표, 한동훈 이런 분들이 둘이 올라가면은 이분들의 입장은 단일화는 무슨 개뿔이나 단일화야. 이거 없어. 단일화 없어. 그냥 한덕수 출마하고 싶으면은 나를 도와 그냥. 이게 무슨 내가 공식적으로 당 후보인데 왜 내가 외부에 있는 무소속 후보랑 내가 왜 단일화해? 말도 안 돼. 이렇게 고집 부릴 거잖아요. 두 사람은 확실하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최소한 김문수 후보가 둘 중에 한 명 올라가야 된다.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원과 당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김문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붙더라도 김문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할 생각이 있으니 내가 나가도 괜히 바보가 되진 않겠다.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지금 먼저 못 던지는 거다. 네, 그것도 좀 중요한 판단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거를 좀 쭉 보라 하더라고요. 뭐요?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네. 서서히 발을 빼는 것도 지켜봐라. 홍준표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공식적으로는 캠프에 이름 나온 의원이 3명인데.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때 한 20여 분 정도 뭐 뒤에 거기 참여했었잖아요. 그 당협위원장들도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할 거다. 이름만 올려놓고 빠진다. 왜? 김문수 만들어야 되니까. 김문수 만들어야 우리가 그래도 단일화할 수 있으니까 홍준표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발 빼는 모양새 이것도 좀 지켜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들의 당권 장악력이다. 당권 장악,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선은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당권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한동훈이 당권을 쥐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고요. 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난 바뀌었어. 그냥 나는 대선 후보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다 가져. 이런 식으로 이제 의원들을 포섭을 했는데 많은 의원들은 홍준표 못 믿겠다. 옛날에 홍준표가 지금 바뀔 거냐. 내부 회의에서는 핵심 참모들과 회의에서는 나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선에 나가서 내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직에 도전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당권 쥐면서 내가 너희들도 챙겨주고 내가 국민의힘을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도와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윤핵관들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나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할까 고민하는 정치 전문가들이 홍준표나 한동훈 오면은 힘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내세워가지고 판을 짜는 거다. 그렇게 짜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등이 누가 되느냐가 이 전체적인 흐름에 굉장히 큰 왜냐면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당무 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론이 뭐 빅텐트 쳐야 된다, 한덕수 가야 된다 하더라도 후보가 그러네. 아니다, 내가 짱이다, 아니다,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아무 소리 못 없거든요. 하죠. 예. 그러니까 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비대위원장이고 뭐고 다 후순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후보한테 모든 권한이 다 가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1등이 누가 될까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눈을 굴리는 게 보여. 아니 모르겠으니까. 눈동자를 지금 한 3번 굴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모르겠냐면 저는 밖에서 보기에는 다수 의원들의 마음은 오세훈 시장한테 가 있었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하여튼 퇴진 하여튼 뭐 이보 후퇴하면서 불출마. 이제 불출마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냥 갈 길 잃고 관망하고 한덕수 출마 촉구 명단에 서명이나 할 기세였단 말이죠. 이분들이 지금 뭘 하겠냐. 아무 김문수 장관도 어차피 뭐 본선 경쟁력 없는데 뭐 근데 그럼 나경원 미는 게 낫나? 뭐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관망을 다들 하고 계신 맞아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힘도 작동을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 됐을 때나 윤석열 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나 이게 참 미묘했단 말이죠. 당심 민심이 좀 달랐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모든 조직 선거가 무화됐다든가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층이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표를 그러니까 윤이 맞아가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재명 미워가 좀 더 강하다면 본선 경쟁력이 더 높은 후보로 마지막에 갈아탈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분들도 굉장히 정치의 고관여층인 그렇죠. 분들일 텐데 투표하는 정도 분들이요. 네, 이분들이 그냥 이번에 어차피 진데 당이 계속 보수로 가야 돼라고 하면서 김문수 장관을 찍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네. 그래서 누구?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네. 전망이에요. 이럴 것 같다라는. 네. 틀려도 돼요. 뭐 많이 네. 남았는데 아직. 그래서
아직 그냥 열려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된다보다 네. 그럼 이렇게 보죠. 여러 사람이 다 퍼센트를 몇 퍼센트 네. 가지고 있는 네. 중에 퍼센트가 그나마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트 PD? 김문수 전 장관이 1등을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의 경쟁력보다는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밀어주지 거기에는 않을까. 현역 의원들의 조직력이 동원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은 현역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뽑는 건 지지율도 높게 아니지만 나왔었고 그게 좀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덕수와 합치길 바라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당심 50, 민심 50 투표에서는 그 조직력이 발휘될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 1위 보신다는 거고요. 아니요, 김문수 1위. 한덕수 1위. 김문수 1위. 네, 사실상 한덕수는 한덕수. 나중에 단일화. 예. 전 결과는 같은데 과정이 좀 다른 게 저도 어려운 문제긴 한데 뭐 예. 굳이 아무튼 예측을 하자면 김문수의 배팅을 하고 다만 그 과정은 의원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문수. 그러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홍준표, 나경원 이쪽에도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떤 그 당원들의 판단이 저는 그 전략적인 판단이 이번에 크게 작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재명이랑 붙였을 때 어느 사람이 올라가야 구도가 좀 선다 이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어떤 후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좀 흩어지면서 그냥 지금의 그냥 여론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들의 그 조직력도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허허 하다가 지금 최근까지 1위를 많이 했던 김문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빅텐트 가능성을 보고 김문수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김문수 쪽에 보시고요. 자, 장수장님. 김문수 후보가 1등을 못한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냥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계속 1등 나오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도 1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4명이 추려지고 난 다음에의 경선의 룰은 당원 50%가 들어가요. 예.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더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 근데 4명의 표가 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탄파 3명 대 한동훈 1명이면 찬탄파 1명이면 이 셋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화를 해야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1%라도 높은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일화.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1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험?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조직.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후보 측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의원들한테 쭉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결국에는 김문수를 만들어야 단일화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은 뭐냐면 제가 2년 6개월, 3년 정도 윤석열 정권 심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랑 형 동생 하면서 지내던 몇몇 의원분들도 저랑 연락을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갑자기? 네. 왜요? 예? 왜요?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덕수 후보 대행 나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는 되게 찐 정보네.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그래서 뭐 잘 하시는데 뭘 그러시냐. 그냥 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도우실 거예요? 아니 저는 안 해요. 정치 안 하는데 제가 도울 게 뭐가 있겠어요. 조언 같은 그런데 거. 네. 그런 흐름을 보니까 되게 저한테 전화하기가 불편했던 분들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대선 후보 만들려면 김문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김문수 쪽으로 조직이 움직인다.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봐보세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힘쓸 때였지만 2%짜리를 당대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까지 당의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서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조직들과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덜 포착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당원 50% 당원들은 네. 어느 정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김문수가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께서는 그 조직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판을 뒷면까지 읽기 때문에 조직이 움직인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3대 1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1등 저는 할 것 계속 같다. 소수파예요. 원래도 정치적으로 소수파입니다. 자, 어디 가나 소수파야. 네, 우리 김준호 변호사는 마이너리티입니다. 마이너야.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이제 시각을 다양하게 보고요. 저는 이 당의 당원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이냐가 누구를 1등 만드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즉, 야 이번 판 끝났어. 이번 판은 아무리 해도 힘들어. 라고 볼 것인지 어떻게든지 하면 1등을 대통령을 만들 수 있어라고 보는지에 따라 이 판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 과거의 국민의힘 뭐 전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쭉 돌아갔던 것들을 보면 좀 하면 될 것 같다 싶으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네. 사실은 이제 각 후보들이 그 당원이나 지지층의 열망을 받아 안을 정치적 역량을 바로 그거죠. 시원하게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 김문수 후보가 왜 갑자기 보수 후보 1등이냐.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때 국무위원들 반성합니다 하면서 일어설 때 안 일어선 거. 왜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물론 지금 빠지는 건 한덕수 후보 지지율로 올라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상으로는 하락세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1등이라는 건 이제 동일하는데 그 한 번 안 일어난 거 외에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지금 뭘 보여줬냐, 무슨 이미지와 메시지가 남아있냐 지금 없어요. 아까 토론할 때도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제 얘기가 없잖아요. 그거죠. 네.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 저는 지금 본선에 가서 할 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엄은 절대 안 됩니다. 탄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불가피합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 그렇죠. 밖엔 없죠 지금. 그런데 네. 사실 한동훈 후보도 예.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도 당에서 몰리니까 예. 약간 수세적으로 그 온도 조절을 막 했었잖아요. 예. 그 시점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랑 그 당시 각축이었거든요. 누가 더 낫다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명태균 리스크나 토호제 리스크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주저앉으면서 그냥 앉아서 2등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다시 던지고 나서 뭘 못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원투 펀치가 뭘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덕수라는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두 분 되게 분발하셔야 되고 홍준표 시장은 아까 저희가 뭐 약간 저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워낙 본인 그 단기 필마 개인기로 가끔 이렇게 뚫어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원투는 너무 김문수 한동훈은 아니하다.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뭐 변화는 없을 수도 있겠죠. 김준호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제가 덧붙일 말씀 뭐냐면 예. 한덕수를 만들어야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님이 분석하신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야 단일화를 할 수 있다. 한덕수랑 단일화로 붐업을 일으켜야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인물이 없이 본다 그러면은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쪽 하나만 본다면 한동훈일 그렇죠. 수도 있지만 한덕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경선판을 그렇죠. 본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끝을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준석과의 단일화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김문수, 한덕수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는 이준석과의 단일화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당권을 차지하려고 욕심이 있는 대선 후보들은 네. 기본적으로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주류 측에서. 한동훈에 대한. 한동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번에 대선에서 우리가 해볼만 할까 안 해볼만 할까 끝났나 안 끝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준석과의 단일화 얘기는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단일화 생각 없다. 끝까지 없어요. 100% 완주다라고 했는데도 제가 이준석 후보랑도 뭐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해보니까 진짜 우리 한독수로 단일화 됐어. 근데 이길 가능성이 없어.
이준석 후보한테 너 후보해. 너 후보해 그냥 후보해. 난 그럴 리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에게 한동훈도 안 된다고 하는 아니, 말이 예를 들면 그러게.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뺏겨서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그냥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준석 당신이 그냥 후보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비상계엄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보다는 이제 협박을 하겠죠. 협박. 아, 네가 보수 전체를 말아먹을 거냐. 옛날 이제 정의당한테 왔었던 그런 협박들이 이제 갈 거고 이제 아마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이제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협박은 어느 방식이든 협박과 휴연은 계속 있을 거고 저는 사실 국민의힘 관망파 의원들을 이제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뭐 밥을 먹건 아니면 뭐 차를 마시건 그 관망파 의원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화의 한 80%는 한덕수, 빅텐트, 지금 했던 뭐 이준석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건 나중 유승민을 어떻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국민은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경선 얘기는 그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만 이제 경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대다수의 관망파들은 경선을 안 보고 있어요. 와, 지금 토론회 반장 안 봤는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토론회 봐서 뭐해? 우리만 보고 있어. 토론회는 그들은 안 봐요.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슬로건이 함께 앞으로거든요. 함께. 국민의 한덕수도 함께. 유승민도 함께. 그럼 여기서 질문. 어제 저 비대위원장 권영수 비대위원장이 당 나갔던 분들에 대한 복당에 대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받자라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덕수 대행을 염두에 둔 거예요. 많이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약간 좁은 의미로 보면 이를테면 도태우 변호사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나갔던 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 저 한덕수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이런 그 빅텐트를 암시하는 발언이라고들 당내선 다.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한덕수 대행이라는 존재를 지금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1등이 누가 되느냐도 이 문제와 다 연관돼 있다. 연동돼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이 정도로 정리. 하나만 더. 더. 국민의힘 그 경선을 치르는 분들 사이에서 내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누가 1등할까 그 내기랑 비슷하게 이철우, 유정복 중에 누가 더 표가 많이 나올까? 그 내기도 많이 하고 있대요. 왜 그 내기 왜? 현직 시장들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그만뒀고 그 자존심 싸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등할까? 누가 더 표가 많이 나올까? 그거 가지고도 내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참 할 얘기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워낙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전 포인트는 좀 짚어보자면 아까 본 방송에서 장 소장님하고 김준일 평론가 두 분은 호남 내일 있을 호남 경선의 득표율 말고 투표율을 봐라. 50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봐라. 그러니까 광주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좀 봐라. 요거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22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얻은 게 전남 37.5, 광주 34.18, 전북 34.0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에서 지지율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럼 전통성과 대표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투표율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득표율도 50% 넘게 끌어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아마 전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도당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죠. 저는 볼 때는 그냥 별로 변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당락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맞는 말씀이고 치명적인 게 있죠. 22년 6월 지방선거 때 투표율 본선 투표율도 엄청 낮았어요. 호남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비례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만으로는 조금 이런 물음표를 찍는 범민주당 지지층이 한 20-30% 있다는 얘기고 그분들이 이번에는 내란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다르게 평가하고 투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부분을 좀 뛰어넘는? 지우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근데 호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결집이 많이 될 것 같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은 이제 경선은 좀 끝났지만 본선에서
부산 같은 지역. 예.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전을 했지만 22대 그 원사이드한 선거에서도 부산은 전재수원 한 명밖에 배출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불리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 이번 선거에서 부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부산마저도 만약에 이재명 손을 조금 들어주면 거의 뭐 확실하게 당선이 되는 거니까 요런 포인트가 또 특별히 주목이 되고 저는 이 지역적인 부분들보다도 예. 이 범진보 범민주 진영에서 지금 저 김주희 변호사님 나오셨지만 이재명이 진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영국 변호사라든지 예. 아니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든지 지금 경선 중이거든요. 요로 좀 이탈할 가능성도 물론 사실은 이제 대세를 크게 좌우할 만한 포션은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 요 진보 진영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급해줘서 감사한데.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시도의회 비례대표 전국 지지율 4%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제 방송 3사 한 바퀴 도는 그 1부 리그 토론회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정의당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네. 조국혁신당이 안 나오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힘민주당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정의당 이렇게 4개 플러스 만약 무소속 한덕수 여기까지겠죠. 그러네요. 예, 그 이상은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보수 정당 선언을 하셨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예, 한덕수 총리가 안 나온다면 나오더라도 1진보 4보수의 구도 아니면 1진보 3보수의 구도에서 대선 토론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지만 그 이제 무슨 의제를 다룰 거냐. 왜냐하면 보통 보수끼리 붙으면 이제 AI 투자 지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거 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노동 의제라도 뭐 그렇지. 하나가 나오려면 네. 진보 후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아서 대선판을 좀 풍성하고 한국 사회 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점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우려하고 있죠. 이제 의제가 이쪽으로 설정됐을 때 이를테면 페미니즘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 약간 이렇기도 뭐하고 스탠스를 어떻게 저러기도 뭐하고 취할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중간에 껴있는 후보는 어떨 때는 안정감을 주고 어떨 때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양날검이죠. 그렇죠. 그거는 예전에 문재인 뭐 대선 후보도 다 겪었던 일이니까 대통령의 자리를 하려면 한 번은 거쳐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진보 정당들에선 어떤 의제 그럼 이번에는 좀 주목합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조금 예. 민주당 경선에서 그 조금 뺏긴 게 있는 것 같은데 뺏긴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랑 김동연 지사는 예. 다 증세를 얘기했어요. 예. 저희 진보 정당이 지금 증세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뭐 기웃세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다 세수 펑크 났다는 걱정은 하면서 거대 양당은 주로 이제 감세를 얘기합니다. 포퓰리즘으로. 그러면 고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꼭 뭐 이재명 대표 문제. 입장은 뭐죠? 지금 세금에 각종 세금을 좀 낮추자는 증세 안 얘기를 하겠다는 엄청 입장이죠.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이 받쳐주면 가만히 있어도 세원이 늘어나죠. 경제 성장을 그렇죠. 하니까. 예. 근데 지금 역성장까지 드디어 우리도 우려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공약들을 차라리 남발하지 않든가. 공약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좀 하나의 의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요 점은 이재명 캠프에서는 선거 전략상 별로 걱정하는 지점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쵸. 인기 없는 주장이기 인기 없는 때문에. 주장이니까. 증세하자 그러면 이거 인기 네. 없는 주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노동 의제가 늘 이게 민주당이 네. 여당일 땐 잘 안 하고 야당일 땐 한다 그러고 방송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네, 방송까지 다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냐 마냐 정도가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좀 날카로운 것들도 오가고 이러면서 풍성해지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정반 합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이제 본선 토론에서도 좀 다양한 당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제 던지면서 풍성하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부담스러운 지점이 네. 의석이 너무 많아요. 의석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고 국민들 중 상당수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의구심, 불안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선에서까지 압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좋을 게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라도 좀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오히려 예, 이런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도 뭐 90% 나와버리고 해버리면은 이게 많은 사람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너무 압도적인 게 제가 이를테면 지난주에 그 용산빌딩에 있는 이재명 캠프 사무실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그 아주 최소화로 짠 캠프래요. 이게 메모드급으로 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최소화로 꾸린 캠프라고 해서 갔는데 그 한 80명 정도가 이제 앉아서 거의 PC방처럼 쫙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치열하게 그냥 그 정책 짜고 있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의원도 많으니까 보통 한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1명까지만 받는다. 2명도 안 된다.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는 거예요? 안 받아서? 네,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막 몰려 있구나. 이렇게 그 물밑에서는 그냥 여유롭게 그냥 지금 본인들끼리 그 리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결과 너무 압도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경선 진행 중에 과정을 좀 체크해 봤고 상황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워낙 생물이에요. 그 김준일 변호사님, 우리 댓글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네 본 적은 있죠. 당연히. 근데 제가 매주 본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경쟁 유튜버로서 제가 4시에 자고요. 새벽에? 보통 4시에 자고 10시쯤 일어나거든요. 왜요? 완전 네? 올빼미시구나. 아니 그냥 원래가 올빼미 형이시구나.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다 나중에 보죠. 클립으로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 제가 심지어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를 김민하 평론가랑 같이 하는데 옛날에 여기 나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른 것까지 다시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신다면 아마 마지막에 커피 돌리는 것도 아실 거예요.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스페셜하게 오셨으니까 3잔을 돌릴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3잔을 쏠 수 있는 권한. 네. 자, 휴대폰 보고 계시죠? 네. 우리 꿀단지들께 3잔을 팍팍 쏴주십시오. 한 분에게 2잔씩 드리기 때문에 6잔을 쏠 수 있는 겁니다. 6잔입니까? 뽑히신 분들한테 2잔씩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아까 저한테 악성 댓글 다신 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갔더라? 또 왜 악성 댓글 다신 분한테.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좀 매수를 해야죠.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습니다. 네. 갑자기 잘생겼다 이런 분들은 제가 또 드리기가 민망해서 안 됩니다. 김준일 선배 나올 때는 잘생겼다면 주거든요. 무조건 주지. 얼굴 천재. 정론직필을 하셔야죠. 저 옆으로 디테님 드리세요. 네, 그래요? 못생겼다. 옆으로 디테도 있어요? 옆으로 디테. 못생겼다. 악플입니다. 못생겼다. 옆으로 디테님. 네. 그 다음에 황금돼지님. 네. 제 유일한 당에서의 직책을 아시네요. 119. 부채 상환 특별위원장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두 분이랑 그 다음에 아까 댓글을 활발하게 많이 하신데 최강두사님. 최강두사님. 네, 그렇게 3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트피디도 한 잔 선사해 주세요. 안 보고 있었는데. 얼른 보세요. 예. 재현방님, 비 오는 날 김현정님 드시죠. 커피 마시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 타임엔 좀 전략적으로 댓글을 주시는데 전략적 사고야. 케니씨님, 김광일 개딸 기자님 화이팅. 개딸 아닙니다. 네. 저는 이분 드릴게요. 한 번만 더님. 김준우 변호사 같은 분들이 우리 정치권에 많아지고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진짜로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토론이 벌어지든 인터뷰가 벌어지든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다른 시각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회는 저는 그렇게 굴러가야 된다는 소신이 있는 사람인 상황에서 김준호 변호사 같은 항상 소수파. 1등 누구예요? 찍어도 소수파. 일관되게 이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분은 좋습니다. 이런 분 계셔야 돼요. 그 공간이 근데 너무 좁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넓혀 보세요. 어떻게 좀. 이게 약간 이제 락을 하는 것 같은 거라서 늘 얘기하지만 저쪽은 케이팝이랑 트롯을 하는데 저희 혼자 락을 하고 있거든요. 락을 하고 있어서. 최근 밴드의 시대가 다시 왔는데 저희도 다시 오지 않을까.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영국은 노동당이 잘 나가고 원래 유럽이랑 다 잘 나가죠. 저희가. 근데 소수의 목소리 응원합니다. 열린 사회가 돼야 됩니다. 김준우 변호사님께 힘 팍팍 드리면서 오늘 같이 인사드릴게요.